네, 안녕하세요. 분열 분석 천개의 고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리좀의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리좀의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리좀은 연결 접속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음, 연결 접속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리좀의 개념을 설명했을 때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인간의 사고 체계에는 나무형 체계로 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리조명 체계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는 잘 다루지는 않아요. 개념상으로만 정리해 놓은 거라. 음. 나무형 체계는 나무가 뿌리가 있고 큰 기둥이 있고 거기에 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 기둥, 절대적 뿌리가 있고, 모든 그 가지들이 결국은 그 뿌리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뿌리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나무형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고 타협 불가능한 어떤 진리가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 타협 불가능한 진리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물이 있든지 간에 그 절대적 진리 체계인 뿌리나 기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그 가지가 가지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죠. 그 뿌리나 기둥으로 환원되어야 하죠, 나무형은. 그런 개념으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신분석에서 뭔가를 증상이 생겨서 불안증이나 강박증처럼 어떤 증상이 생겨서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하고 정신분석가한테 찾아가면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증상으로 찾아가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모든 원인을 어떤 하나로 귀결시키는 형태, 이런 걸 이제 나무형 사고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것도 그렇죠. 특히 그 기독교 가치가 이것들을 좀 많이 오해하면서 만들어내요. 실제 기독교 가치는 이렇지는 않은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고 이렇게 다 어떤 무엇인가를 환원하게 만드는 구조를 나무형 사고 체계라고 해요. 그런데 분열 분석에서 갖고 있는 치료적인 좀 추구해야 되는 정신 세계, 사고 체계는 리좀형 체계입니다. 리좀형은, 리좀이라고 하는 게 감자 같은 뿌리 식물이나 뭐 담쟁이처럼 뭔가 각각 개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기와 뿌리가 아 그 연결고리를 갖고 또 연결은 돼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감자가 다 각각의 감자들이 있지만 그게 결국은 또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리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체계, 사고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리좀형 사고체계입니다. 이 리좀형 사고체계는 보편적 절대성이 없어요. 음. 나무형 사고체계는 보편적 절대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나무형 사고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리좀형 사고체계는 보편적 절대성이 없어요. 서로 다 연결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력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리좀형 체계에는. 나무형 체계는 권력 구조가 나타납니다. 보편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 구조가 있다는 의미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권력 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형 체계는 권력 구조 하에서 만들어지는 사고 체계고요. 리좀형 체계는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게 이제 리좀 제1 원리. 서로 연결될 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리좀이고, 이 원리가 연결 접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연결 접속은 이제 어떤 번역가는 연접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는 이 천개의 고원은 연결 접속으로 번역을 했는데, 음, 이 연결 접속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사고 체계,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체계도 리좀형으로 연결 접속돼 있고, 우리와 타자들도 리좀형으로 연결 접속돼 있는 겁니다. 그 리좀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다질성의 원리라고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 이진경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걸 다질성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질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이질성이 맞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이 다양한 게 같은 게 다양한 다양체 자체는 이따가 3 원리로 또 나오고요. 다질적이라고 하는 게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다질성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질성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이질성의 원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책에는 다질성으로 나오니까 언어란 본질적으로 다질성의 실제며 언어를 탈중심화해야 한다라고 책에 기록이 돼 있죠. 그 언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실제라는 의미예요. 다질적인 실제다.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라는 게. 예. 언어라는 게 중심 체계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딱 중심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질성의 실제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실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아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이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아빠라는 사람은 그냥 위험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오는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가 살림도 해요. 엄마가 다 해요. 아빠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필리핀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베트남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죠. 우리랑 다르죠. 언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이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달라요. 어 아빠라는 단어를 주고 그 자유연상을 한번 시켜 봐요. 아빠라는 단어를 사람들한테 주고 떠오르는 걸 다 적어 보세요. 그러면 다 다른 거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뭐 푸근하고 안전하고 이런 걸 적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폭력적이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걸 적는단 말이에요. 다 다질적이죠. 이질성이에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탈중심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다 달라요. 아빠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중심화예요, 중심화. 누가 생각하는 아빠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늘 아빠한테 폭행을 당하고 살아온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들어가? 아빠가 부르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중심화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라는 중심화. 이렇게 해야죠. 건강하고 좋은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가 맞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건강하고 좋은의 의미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언어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질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탈중심화해야 치료적이 되고 상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심화해 버리면 그 사람의 내담자의 언어를 상담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를 중심화해 버리면. 상담사가 갖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내담자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된 이해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심화된 언어들을 탈중심화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리좀의 세 번째 원리가 이제 다양체의 원리인데요. 리좀의 세 번째 원리로서 다양체의 원리, 요거는 이 다양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일성이 없고 모두가 주체인 상태라는 게 이제 다양체예요. 이런 통일성이 없다는 건 즉 회귀하는 절대적 통일성이 없다. 세상에 이 온 세상에는 회귀하는 절대적 통일성은 없다. 모두 다 주체다. 그런 의미에서의 다양체입니다. 그 절대적 통일성이 없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 그 연결 접속에서 나무형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어 이런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어떤 통일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절대적 통일성 그중에서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혹은 연인들이 싸우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 볼까?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까?'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통일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음. 절대적 통일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또 딴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는 1 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은 2 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1 인지 2 인지 나가서 한번 물어볼까?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더니 "그건 3 입니다." 이러면 또 하나의 가짓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요. 사고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회귀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 통일성은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주체인 다양체인 거예요.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그게 망상 조직입니다. 통일성은 망상 조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돈을 벌면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죠. 이 통일성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통일성이에요. 근데 들레즈 가타리는 이게 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망상 조직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학교를 나와야 성공한다.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성공해야 행복하다. 성공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 많고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망상 조직일 뿐인 통일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양체는 이렇게 통일성으로 몰입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보는 거야. 다양체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삶에는 다양체예요. 모두가 다양체예요. 규정할 수 없어요. 이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다양체의 원리 속에서 살아갈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서도. 제 내담자 중에 이제 제가 연구 동의도 받았고 자주 언급하는 내담자인데요. 음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대요. 요즘 세대가 그렇죠. 아이를 안 낳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물론 아이를 뭐 낳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은 아이를 안 낳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뭔가 크게 망가질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어 이게 어떤 통일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그 내담자분이 살던 그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통일성. 이건 망상 조직이죠. 아이를 안 낳고 살았는데 근데 잘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안 낳았는데 잘 살지? 네. 이 망상 조직인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만이 아니에요. 망상 조직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망상 조직이 그 시대를 이끌어왔을 뿐이에요. 그때도 안 그랬어도 됐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망상 조직이 통일성을 이뤄냈던 거죠. 그래서 다양체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생각은 절대적일 수 없고 다 다양한데 그래서 이 다양체는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가 절대화되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고른판에 연결 접속합니다. 이 고른판이라고 하는 건 판단 기준이 없는 고른판, 이 어떤 울퉁불퉁한 게 없는 고른판, 이런 걸 고른판이라 그래요. 판단을 다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고른판이에요. 이 고른판 속에서 연결 접속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도 결국은 다 연결 접속된 상태에서 서로 연결은 돼 있지만 우선순위나 높낮이나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나 중요성이 더 강화된 게 아니라 일단 고른판에서 연결 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고른판이 되려면 요거는 바깥을 통해야 합니다. 바깥이라고 하는 건 이 문화와 사고체계 내에서는 절대로 고른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음 예를 들면 5 명이 모였는데 이 5 명이 다 아 '여자는 애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고른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바깥을 통해야 이게 고른판으로 가서 조금 더 어 이 판단의 잣대를
중심화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갓이 필요한데요. 이 고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밭갓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주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싸우다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럼 이 행위는 밭갓을 향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1 이냐 2 냐를 싸우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까.'라고 하는 건 통일성을 찾는 거예요. 이 밭갓은 밭갓이 아니에요. 고름판을 위해서 밭갓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깰 수 있는 밭갓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고체에서 탈주를 해야 되는데, 그 탈주하게 만드는 탈주선이 있어요. 모든 통일성으로 보이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통일성으로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어떤 자리에는 탈주선으로 만들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균열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고름판이 필요한데 울퉁불퉁하죠. 우리 마음에도 뭔가 중심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고름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고름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같이 필요한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 중에서 탈주선이 있어요. 삐져나가고 싶어하는, 튀어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탈주선이라고 해요. 어 이를테면 귀족 사회 시대의 탈주선은 노예들이었죠. 계급 시대 사회의 탈주선은 노예들이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탈주선은 어 초반에는 노동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노동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음.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처음에 비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분리돼서 노동자 계급에서 탈주선을 만드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노동자만 돼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탈주선이 되죠. 탈주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통일성이 있을 때 그 통일성에서 만들어진 어떤 균열체계, 가장 약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탈주선이 되곤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그 통일성이 뭔가를 힘들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거를 힘들게 해요. 뭔가를 힘들게 해요. 그게 탈주선이 됩니다. 이 탈주선에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탈주선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다양체는 유한한 수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다양체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탈주선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한한 수로 실제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탈주선에는. 그냥 탈주선,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으로 뭐 그냥 이 세상을 붕괴하고 나를 부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서 탈주하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어떤 약화돼 있는 뭐가 있어요. 의사가 된 화가? 뭐 이런 거요. 부모님의 강요로 의사가 됐지만 내 안에서 화가적 본능이 실제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언젠가 이 의사라는 직업을 뚫고 탈주해서 나올 겁니다.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구체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탈주선의 특징은 다양체가 탈주선을 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다양한 우리 안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주변 세상도 다 다양하죠. 다양한데 굉장히 다양한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 통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절대적 통일성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유일한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잣대로 까고 편견을 갖고 통일성에 왜 부합하지 않냐고, 왜 보편화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변화가 있으려면 탈주선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양체가 다양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탈주선이 없이는 다양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통일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체가 우리한텐 필요한데 다양체를 주장하려면 탈주선이 통일성으로부터의 탈주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탈주선, 구체적인 수로 실제하는 그 탈주선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다양체의 외부성, 아까 얘기했던 그 고름판 위에서 판판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분열 분석에서. 그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학문들이 있죠. 교리 분석도 자율성이 제일 중요한 치료적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 칼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을 만든 칼로저스도 인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이라고 봐요. 분열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자율성은 이런 고른 판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율성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다음 리좀의 네 번째 원리인데요. 네 번째 원리는 탈기표 작용적인 단절의 원리라고 해요. 좀 어렵죠. 탈기표 작용적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표 작용적인 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리좀은 기표로부터의 탈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기표는 뭐냐면 기표가 언어거든요. 이 기표는 권력 체계예요. 자, 기표는 이미 뭔가를 규정해 놨어요. 이 기호를 두 개로 나눠요. 기표와 기의로 나누는데 기의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자체가 기의라면 이 손이 기의예요. 이 손이 기의인데 이게 원체 실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손이라고 글씨로 쓰면 그건 기표가 되죠. 그러니까 기표는 굉장히 강력해요. 기표가 강할 거예요, 기의가 강할 거예요. 당연히 기의가 강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기표가 더 강해요. 법정에서는 목소리가 더 유리해요, 문서가 더 유리해요? 증거 자료로서. 문서가 유리하죠.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본체고 문서가 그 본체를 흉내내는 거지만 흉내를 일단 내고 나면 얘가 더 강력해진다니까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실체보다 기의보다 기표가 더 강력하는 상황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기표에는 권력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언어의 선택은 권력 체계와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기표에는 힘이 담겨요. 권력이 담겨요. 기표가 권력 체계다라고 하는 건 법정에서도 나타나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이 판례를 뒤집어 버리기도 해요. 기표는 권력 체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정 같은 정치 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서도 그래요. 기표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기표에 묶여 살아요. 어떤 특정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내담자 중에는 너라는 말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싸울 때 너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너라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인하고 헤어지기도 해요. 난 너라는 말 정말 싫거든. 근데 연인이 이 너라는 말 너무 자주 쓰니까 평소에 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싫어한다 그랬지. 그걸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 말했는데도 그걸 왜 또 써?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라는 그 기표가 그냥 너가 아니라 이 안에 온갖 가지 감정과 그 사람의 과거와 서사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좀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기표로부터의 탈주예요. 기표는 그냥 기표로 두고 다양체로 정리하고 거기로부터 탈기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로움, 자율성, 리좀 원리입니다. 이걸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주선을 타고 나갈 때 이 기표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탈주하는 건데 기표로부터 우리 마음을 탈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탈영토화라고 불러요. 그 언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뭔가가 영토화가 돼 있어요. 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내 영토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탈영토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너는 아름다운 소리인 것으로 재영토화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탈영토와 제형토화를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그 이전 너와 지금 너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어제 내가 사용하던 너하고 오늘 내가 사용하던 너는 달라요. 어제 내가 사용하던 너는 폭력적인 너였고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너였는데 오늘부터 사랑하는 네가 나를 너라고 불러줘서 이제는 너가 달라졌어요. 이젠 재형토화된 너는 어제의 너와 차이를 내요. 근데 이게 이 차이가 계속 반복돼요. 내일은 또 다른 너가 돼요.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된 너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가능해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이를 내면서 반복합니다. 제가 너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원리를 갖고만 얘기를 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집안 분위기, 아버지한테 맨날 맞아요. 이거 탈영토와 이 집이 영토인 거죠. 영토라고 하는 건 대지나 토지와 달리 규칙과 규정을 갖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토라고 하는데 우리 집의 영토가 돼 있어요. 우리 집안의 영토성은 뭐냐면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 뭐 이런 거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그걸 영토성을 지켜야 되나요? 탈영토화해야 되나요? 탈영토화하는 게 맞죠. 탈영토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토화를 하면 그 탈영토화만 하고 나면 뭐가 돼요? 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영토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그 가정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면 재영토화가 되는데 그 집에도 문제가 있겠죠. 또 탈영토화하고 또 재영토화예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차이를 내며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러면은 '다 맨날 도피만 하고 회피만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서 탈영토화, 재영토화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까 너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도 모든 상황에서 늘 탈영토화를 하고 재영토화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래서 어제의 오늘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차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겠죠. 치료가 되겠고 어 더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매번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면서 차이를 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즘의 원리인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연결 접속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타자들과도 계속돼서 연결 접속되면서 매일 또 차이를 갖고 변하는 거고요. 나하고 타자는 또 다른 거고요. 이 차이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수많은 사람들과 통일성을 만들려고 하고 내 생애와 일상, 내 사상, 내 생각 속에 통일성을 만들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시도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차이를 내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반복되고요. 어제의 차이와 오늘의 차이는 또 달라요. 어제 내가 너와 달랐던 게 있었는데 오늘은 너와 내가 또 달라요. 계속 그 차이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어렵죠, 이 개념이. 시작이라 그래요. 나중에 탈영토화란 챕터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탈영토화만 계속 다루고 차이만 다루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리즘의 3원리의 연속성에서 탈기표라고 하는 건 이 탈기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탈기표한다는 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전에 사용하던 기표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거고 그거는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걸 되기라고 해요. 이 되기는 이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념에서는 이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안티오이디푸스에서는 한번 나왔죠. 청계권에서도 중반부로 가면서 또 자세하게 나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이기는 정해진 나예요, 정해진 나. 그러니까 '아빠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아빠 이기. 정해진 대로 가는 거. 되기는 아빠 되기는 '아빠는 이래야 한다.'라고 규정된 거 말고 내가 아빠 된 그것. 이게 아빠 되기예요. 나만의 아빠. 새로운 아빠. 이게 아빠 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 사람 되기. 사람은 당연히 뭐 정해진 거 아닌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성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정해진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사람 이기. 그럼 사람 되기는 뭐냐면 재정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건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모방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되기입니다. 탈기표라고 하는 건 이런 작용이에요. 이런 거를 비평행적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비평행적 진화. 모방 같아 보이기도 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차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되기고, 평행적이지 않은 비평행적인, 동일하지 않은 비평행적인 진화예요. 음 이 부분을 다루면서 청계권에서 이제 서양란과 말벌의 예가 나와요. 서양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식물인데 말벌 모양을 흉내냅니다. 그럼 말벌이 얘가 말벌인 줄 알고 교미하러 가요. 근데 서양란은 그 말벌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수를 묻히는 거죠. 그러니 말벌이 이동을 하면서 마치 나비가 혹은 벌들이 꽃을 이동하면서 이 씨를 퍼뜨리듯이, 이 서양란도 그렇게 이 말벌을 똑같이 흉내낸 모양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모방한 거죠. 말벌을 모방한 거예요, 서양란이. 근데 마 모방을 했지만 말벌이 아니잖아요. 서양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기를 한 거예요, 되기. 이렇게 하는 게 되기입니다. 이 되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탈기표라고 하는 건 그냥 도망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탈주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으려면 탈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기가 없이 탈주만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탈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분열 분석에. 자꾸 도망가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가 리좀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쓰면 그 읽었던 책을 모방하거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토를 넘어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독후감 자체가. 글을 쓴다는 건 새로운 되기 행위예요. 이게 리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에 뭐 까미의 이방인의 독후감을 썼다. 그러면 까미의 이방인을 흉내낸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새로운 되기인데 연결돼 있죠. 까미의 이방인과 이 독후감이. 이 리좀 행위예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낸 되기인 거죠. 개념이 좀 정리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리좀 4원리까지는 조금 그래도 할 만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리좀 5원리하고 6원리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4원리까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리좀 5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텐데요. 이거는 지도 제작입니다. 리좀은 사본화가 아니라 지도 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본화라고 하는 게 뭐죠? 사본화하고 지도 제작은 좀 다르죠. 사본화라고 하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도 제작은 새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좀은 사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하는 게 아니고 따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걸로 제작하는 겁니다. 즉 방향을 설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게 카르토그라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런 거죠.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사본화가 아니라 지도 제작 카르토그라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담자한테 A 내담자, B 내담자, C, D, E, F, G 내담자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 A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B 상담하고 C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를 사본화라고 본다면, 카르토그라피는 A 상담할 때 방법 다르고 B 상담할 때 방법 다르고 C 상담할 때 방법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즘이에요. 연결 접속돼 있고 서로 다 각각의 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이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의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사본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드화를 배울 때 자세히 또 이 예를 계속 들겠지만, 사본화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음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게 사본화라고 본다면 카르토그라피는 뭐 잠깐 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더라도 자기가 그걸 그려서 가는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흉내내서 가는 거하고 내가 그려서 가는 건 다른 거죠. 사본화라고 하는 건 그대로 흉내내서 가는 건데 지도 제작은 카르토그라피는 내가 그걸 그려서 가는 거예요. 매핑하고 사본화하고 똑같다고 해도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도 지도 제작을 해서 만든 길하고 사본화를 해서 만든 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도 제작은 수행이라고 하면 사본화는 능력이에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는 능력의 정도죠. 음, 능력의 정도예요. 그래서 또 너는 A라는 애한테 너는 똑같이 그렸네. 뛰어나다 너. B라는 애한테는 왜 너는 이렇게 다르게 그렸니? 너는 능력이 좀 없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사본화는.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모범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똑같이 가면 능력이 뛰어난 걸로 간주를 하죠. 근데 지도 제작은 내가 그린 지도가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얘가 그린 지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똑같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지도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수행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수행. 자기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좀은 분열 분석은 지도 제작입니다. 뭔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 제작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 여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본화는 얼마나 똑같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능력 여하가 달려있죠.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재현과 표현으로 구분을 해요. 재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있는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재현이라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표현이잖아요. 우린 재현적인 주체성을 갖는 게 아니고 표현적인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이거는 사본화가 아니라 지도 제작이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에 대한 사본으로서의 너를 강조하면 나는 지도 제작으로의 나로 바꿔 놓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에게 "야, 교수가 이래야지. 야, 남자가 이래야지. 아빠가 이래야지. 남편이 이래야지." 이렇게 계속 뭔가 사본으로서의 무엇인가에 대한 사본으로서의 너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는 지도 제작으로 내가 그려내는 지도 제작으로 나를 바꿔 놓는 거죠. 그 사람이 요구한 아빠로서의 역할을 내가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혹은 외부가 타자가 강조해서 그려놓은 사본으로서의 나라면 그거는 건강성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똑같은 그림을 가더라도 내가 그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린 지도로 가는 거라면 그게 건강한 길인 거죠. 나는 지도 제작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본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걸 그려서 그 사본대로 가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그걸 그려서 나로서 가는 게 더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본화는 헤게모니가 있어요. 권력 구조가 있다고요. 똑같이 모방해야만 하는 재현해내야만 하는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 제작은 그런 거 없어요. 지도 제작은 내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 아니라 여기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것들을 본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흉내내서 만들 수도 있죠. 만들어 놨더니 제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놨더니 어떤 원형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냥 내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요. 마지막 6번째 원리가 전사의 원리예요. 요게 지도 제작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애매할 수 있어요. 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글씨를 그러니까 뭐 음성 녹음한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이런 걸 또 전사라고 하죠. 그리고 말소리를 음성 문자로 옮겨 넣는 거 이것도 전사라고 하는데 이 청계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사라고 하는 건
그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옮겨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DNA는 유전 정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돌돌 말린 사다리처럼 생긴 거.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보예요. 근데 RNA는 뭐냐면 이 유전 정보에서 변형돼서 RNA가 가면 이게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RNA와 DNA의 가장 큰 차이는 DNA는 유전 정보일 뿐이고 RNA는 단백질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것 같은데 동일한 거예요. RNA 유전 정 아니 DNA가 RNA로 변형되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아니에요. 원래는 같은 애예요, 맥락상. 그런데 새로운 게 생성이 돼요, RNA로 가면. 단백질을 생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리좀의 원리는 이렇게 생산이 돼요. 변형되고 생산이 돼요.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져요. 이게 전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를 자세히 뜯어서 들여다보면 나무형일 수가 없어요. 뇌 구조 자체가 리좀형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그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수상돌기라는 게 있고 거기에 축사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상돌기와 축사각의 역할로 시냅스에 균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수상돌기하고 축사각은 정확하게 이걸 연결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공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냅스에 미세한 균열을 존재하게 합니다. 근데 이 균열이 각각의 메시지를 건너뛰어요. 각각의 메시지를 건너뛰어서 사실은 이 우리 뇌 구조를 보면 수상돌기와 축사각의 역할 때문에 이 시냅스에 균열이 생겨서 메시지가 고대로 다 전달이 되지 않고 건너뛰어서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 공백이 생겨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 쭉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A가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B예요. A가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좀 전달해 줘." "내가 C한테 전달할게." C한테 전달해요. D한테, E한테, F, G, H, I한테, J한테 쭉 전달을 해요. 그리고 저 Z까지 가서 들었으면 A가 전달한 게 Z에서 제대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균열이 있어서 정보 전달에 균열이 있어서 각각의 메시지를 건너뛰어요. 공백이 생겨요.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공백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글리아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글리아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이 균열들을 메꿉니다. 그러면서 통합 기억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 복사가 아니에요. 전사예요, 전사. 변형된다고요.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뇌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뇌 자체가. 그래서 뭔가를 말로 사람에게 "이거 좀 전달해 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똑같이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거냐? 이게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네. 이렇게 뇌의 전사 과정으로 인해서 관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야.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됨에 발생하기 어려워요. 관념, 이데올로기, 예술적 창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과 균열을 글리아라는 신경세포가 메꾸면서 통합 기억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관념이라는 게 생기고 사상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죠. 내가 내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삶은 절대 있는 그대로 기억될 수가 없어요. 다 균열이 존재하고 공백이 생기고 그 기억들 사이에 이 수상돌기와 축사각의 역할 때문에 이 공백들이 생겨서 그걸 다 건너뛰어서 글리아 신경세포가 이 균열들을 메꾸고 통합 기억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낸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내 과거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다 굉장히 대단했고 학창 시절에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주먹 써서 내가 늘 이겨 왔고 뭐 다 이런 거예요. 뭐 그 학교의 전교 주먹짱이 뭐 한 열 몇 명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억들 속에선 자기가 다 짱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수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수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남녀가 남자의 시선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여자의 시선으로 쭉 진행되는데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상돌기와 축사기 역할 때문에 시냅스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각각 메시지를 다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글리아가 균열을 메꾸고 통합 기억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 기억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제일 병신 같은 짓인 거죠. 그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억이 달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누구 기억이 맞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한 기억을 하려면 찍어 놔야 돼요, 영상으로들. 항상 녹음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글리아에 의해서 창조된 기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창조된 기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실제 정말 객관화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된 기억으로 살아가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창조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과거는 정말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고 뭐 이렇게 나를 되게 비하할 만한 기억을 만드는데 그게 글리아가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메꿔낸 거예요, 빈 공간들을. 빈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 빈 공간들을 그렇게 메꿔낸 거예요. 근데 정말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인생 잘 살았고 똑똑했고 막 이렇게 글리아가 그렇게 메꿔낸 거예요. 제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 지금 이제 이혼 중재 상담인데 그 부부싸움을 계속 하루에 뭐 한 10건씩 들어요, 제가 부부싸움 한 얘기를. 그러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기억이 같은 기억이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한 800명 상담했는데요. 800건이니까요. 800건. 같은 기억이 없어요. 같은 기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기억의 왜곡들의 충돌로 싸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먹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생성이 됩니다. 창조가 돼요, 기억이.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떤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반응, 새로운 걸 생성하게 되는 DNA에서 RNA로 옮겨서 전사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DNA에서는 정보였던 것일 뿐이었는데 RNA에서 단백질이 생산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산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생산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플러스가 생산이 된다면 그거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나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나를 비하하는 기억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면, 나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생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전사한다면, 전사를 하는데 정말 똑같이 전사를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뭔가는 생성되게 되는데 그 생성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치료적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이게 리조움의 원리예요. 즉,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생성되지 않고 뭔가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성되게 하는 것도 결국 글리아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균열을 메꾸고 통합기억을 창조하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글리아가 연결 접속되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시 창조해낼 것인가, 다시 생겨나게 할 것인가, 다른 무엇인가와 연결 접속하면서, 다른 누군가와 연결 접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과 연결 접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비하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과 연결 접속하면서, 혹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와 연결 접속하면서, 이렇게 연결 접속을 하면서 전사대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 리좀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개념 중에 하나인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를 배웠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연결 접속의 원리, 보편성이나 절대성은 없고 서로 연결될 뿐이다. 다질성의 원리, 이질성의 원리,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야 하며 그게 언어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화된 걸 탈중심화해야 한다. 다양체의 원리, 세상에 절대적 통일성은 없다. 탈주가 필요하다. 탈주는 유한한 수로 구체적으로 있고 탈주를 타야만 변화가 가능하며 탈주는 외부성, 즉 고름판 위에서 판판하게 된다. 탈기표적인 단절의 원리, 그러니까 그 기표로부터 권력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표로부터 탈주를 해야 한다. 이거는 모방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마치 그 글을 쓰는 행위를 할 때 독후감을 쓸 때 새로운 작품이 나오듯이 그렇게 영토를 넘는 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탈기표다. 권력 체계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내가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도 제작의 원리, 다섯 번째 원리. 이거는 사본화가 아니라 지도 제작이다. 뭔가를 본다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 길을 그려나가야 한다. 마지막 전사의 원리. 변화되고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야 한다. 네, 창조되는 것이다. DNA가 RNA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였고요. 이제 리좀 파트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이드가 분석했던 내용을 좀 비판하면서 분열 분석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